압도적 뉴스 컨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원입니다. 네, 한지훈 기자, 오늘 네. 처음 저랑 같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많이 떨리시나요? 네, 좀 저번에도 많이 떨어가지고 아,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두 번째니까. 떨지 마세요. 저는 권 선배처럼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오늘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참 뭐 장마 이야기도 많고요. 오늘 뭐 침수 이야기도 조금 있긴 하던데, 장마철이 되면 하나 걱정되는 게 네. 소비자 물가가 조금 올라가요. 뭐냐면 이제 농수산물 쪽에서는 사실 많이 공급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추라든지 과일 같은 게 또 물가가 좀 올라가거든요. 요즘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릴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것보다도 더 큰 뉴스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삼성전자 노조 이제 오늘부터 총파업 실시했는데, 네네. 이제 그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라고 하죠. 오늘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남노가 이날 오전 11시에 경기 화성 사업장 정문 앞에서 이제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섰는데요. 네.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제 기흥, 평택, 천안, 온양, 구미 등 조합원 6,540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설비 제조 개발 직군에서만 이제 5,200명이 참가를 했다고 해요. 많이 왔네요. 네. 그래서 당초 전 삼로 측은 이제 총파업 설문조사에 참여한 8,000여 명 가운데 이제 5,000명 이상이 실제 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참석한 사람이 5,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네. 생산 차질은 무조건 달성될 거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 파업이 벌어진 건 이제 69년 창사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쵸. 저도 삼성전자 파업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노조가 원래 무파업이고 무노조 경영이었잖아요, 네, 삼성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노조가 생겼고 이제 드디어 파업을 했는데, 네. 야, 근데 아까 뭐 보니까 저도 기사를 많이 찾아봤지만 경기경찰청이었나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발표하기로는 한 3천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 또 노조 쪽에서는 뭐 5천여 명, 네. 6천여 명,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노조는 이제 사측이 이제 임금 인상률 적용이랑 네. 유급휴가 약속을 이행해달라 하고 이제 성과금 기준을 좀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손우목 전삼로 위원장은 사측이 지난 10년 넘게 위기를 강조하면서 네. 직원 복지를 축소했다. 그래서 정당한 임금 인상을 이제 외면하면서도 이제 경영진은 고액의 성과금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네. 네, 우리 이거를 보장을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파업 이유를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 전삼로 측이 이번 파업의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을 했는데요. 생산 차질. 네, 생산 차질. 나 앞서 말했듯이 이제 설비 제조 직군에만 5천여 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의 대회도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지 않은 노조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한 6,000명, 5,000명 이상이 해도 충분히 이제 반도체 라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오늘 하루 동안 파업이 진행된 결과 이제 삼성 측에서는 생선 차질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산업은 이제 대부분 반도체 부분 종사자인데, 네네. 지난 말 기준 반도체 부분 임직원 수가 7만 5천여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날 파업에 참가한 인원이 전체 임원의 임직원의 이제 5%, 네, 반도체 부분은 한 8.7%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조 측 주장과 달리 경기 동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경기 동탄 경찰서는 이제 이날 시위에 나선 집회 인원이 3천여 명이라고 추산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파업 인원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차질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보통 파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전면 파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사측에서도 그거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또 이제 노조도 사실은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현대차 노조를 제가 한 10여 년간 봐왔기 네. 때문에 잘 알긴 아는데, 노조와 이제 사측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할 때는 끝과 강대강으로 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퇴로를 마련하고 싸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삼성전자 노조도 알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 멈추게 되면 그 당시에 만들다가 이제 중단된 웨이퍼는 다 버려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이제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되고, 또 반도체 공장은 한번 멈추면 다시 재가동을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그냥 일반 뭐 스위치 껐다 켰다 하듯이 잠깐 멈췄던 걸 다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 거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공정이 멈출 정도의 파업을 진행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냥 효과가 없는 그런 파업은 아닐 거예요. 파업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오늘도 별 큰 뭐 네. 하락이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오늘도 뭐 이제 어쨌든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네.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네네, 그렇죠. 지금 고만전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지켜보고 있죠. 근데 아무쪼록 좀 양쪽에 큰 피해 없이 좀 지나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 실적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표 하나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조 1,6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이상입니다. 57.6% 감소한 규모를 기록을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이 보시면은 제가 영업이익이 이번에 적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AMPC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적자가 될 거냐 말 거냐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천억대 중반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AMPC를 제외하고도 아마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이제 2천억 원 미만으로 됐고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이번에 AMPC를 받은 게 좀 보시면 제가 표를 따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파란색 바가 이제 순 영업이익이고요. 주황색 바가 이제 AMPC입니다. 그리고 총 영업이익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AMPC와 순 영업이익을 다 합친 건데 지금 보시면 2023년도 1분기부터 이제 올해 2분기까지 제가 쫙 정리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작년에는 계속 AMPC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다 이제 플러스였습니다. 순 영업이익도 높았고요. 그러다가 올해 1분기부터는 순 영업이익은 적자고요. AMPC를 포함을 해야지만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잘 보시면은 총 영업이익은 1,573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AMPC가 1,889억 원입니다. 근데 그러면 AMPC를 빼면은 약 한 316억 원 정도 적자였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했던 게 뭐냐면 AMPC가 4,478억 원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총 영업이익이 1,95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AMPC를 제외할 경우에는 2,525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AMPC가 뭔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었던 이 IRA의 세부 조항 중에 하나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태양광 같은 그런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이제 기업의 세액 공제 혜택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AMPC를 지급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생산을 해서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해야 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생산을 한다고 해도 받는 게 아니고 생산한 이후에 실제 공급처에 나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AMPC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사실은 공급량이 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 거의 30% 정도 빠졌다는 거는 이제 제값받고 못 팔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이게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상에 이제 연결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받았던 그 이제 비쌀 때 수입을 했던 그런 이제 원자재를 쌀 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원자재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실적이 나빠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지금 예전의 가격대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금 이제 리튬 이온 가격이 많이 떨어진 만큼 이제 배터리 할인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급량을 늘려야만 되다 보니 그걸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AMPC를 제외하고 하는 실적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대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받는 AMPC는 여기에 따른 이제 실적이라 그 매출에 이제 다름없는 그런 이제 매출에 다름없는 거고 이게 순 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이야기하는 실적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 상이고요. 네. 영업력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AMPC를 빼고 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적자를 보는 게 올바른 사업 구조냐라고 본다면은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LG엔솔이 요즘
많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주요 공급처라고 할 수 있었던 회사들이 보면은 테슬라가 있고요.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긴 한데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까지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로 공급을 했던 이제 RWD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롱레인지 모델에 들어가던 그런 배터리들이 지금 CATL 걸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CATL LFP 배터리로 거의 다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표를 좀 하나 띄워주세요. 이제 S&E 리서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시면은 CATL과 BYD는 이제 전 세계 시장의 거의 한 60% 가까이를 이제 아직 아니고 50% 이상 네. 먹었죠.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입니다. 3위로 이제 점유율은 12.6%인데 성장률이 5.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 특히나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 성장을 했거든요. 이 5.6% 성장이라는 게 아직은 성장이긴 하지만 이제 전체 시장 성장률이 23%입니다. 보시면 이제 글로벌 전체 배터리 시장이 23%가 성장할 동안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5.6%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쩌면 심각하게 네,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네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LFP 배터리를 좀 많이 늘리고 있죠. 최근에 되게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던 게 네. 이제 르노, 이제 프랑스의 제일 큰 자동차 기업이죠. 유럽 전체로 봤을 때도 폭스바겐 다음으로 큰 그룹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LFP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로 대량 공급을 지금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조금 이제는 유럽 시장에서 요즘 CATL 같은 경우에 또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안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혜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바가 있고 또 이제 ESS 관련해서도 이제는 ESS 쪽에 공급량을 점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나겠지만 2분기 때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ESS 쪽에서 그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기존의 ESS는 그 판매량이 많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수익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지금 에너지 쪽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원 쪽에서 ESS를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LFP 이제 그 배터리 작년에 공개를 했었던 그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활용한 ESS 지금 그 사업을 굉장히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LG엔솔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쪽을 좀 많이 노리고 있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다른 기업들과 다른 형식의 지금 LFP 배터리를 제작을 해서 그걸 활용한 또 LFP ESS를 지금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케미컬적인 한계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에너지 좀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SK온 쪽에서는 다른 케미컬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보완을 한 그런 LFP 배터리를 이제 만들어 놨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라든지 ESS 쪽에서도 이제는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또 저렴한 그런 이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많이 노리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 SDI는 요즘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잠깐 뭐 표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배터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 배터리는 결국에는 전기차의 부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부품사가 세트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전기차가 잘 팔리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러면은 그들도 실적이 이 전기차 전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회사의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만 여기에 공급하는 셀, 소재 그리고 부품 업체들이 실적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BMW가 요즘 전기차가 잘 팔립니다, 글로벌리. 그리고 또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실적이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의 최근 성장률이 좋은 상황이고, 또 SDI 쪽에 또 공급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동박 회사가 있죠. 이제 롯데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좀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배터리 셀 업체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전기차 판매에 따라서 셀, 소재, 부품 쪽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하이라키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그 에코시스템 안에 이제 실적이 다 나눠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시장이요? 네. 전기차 타보셨죠? 네, 타봤죠. 그때 그쵸? 저희 그 류빌리티에서 네. 같이 탔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큐포. 네. 거기도 LG 엔솔 배터리가 네. 달려 있었죠. 네, LG 엔솔 저도 오랫동안 취재를 했던 회사고 제일 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LG 엔솔이 잘 돼야 이제 국내 흔히 말하는 K 배터리, 그리고 이제 SK온과 SDI도 다 잘 나갈 수 있거든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네. 근데 저 혹시 오늘 주가는 큰 변화가 있었나요? 주가 모르겠네요. 주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먼저 네네. 그 사이에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네. 오늘 오너일과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이제 한미약품 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네네. 그 오너일과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한미약품 그룹의 송영숙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 창업주 장남 임종윤 소유 회사의 내부 거래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이제 형제 측이 코너에 몰렸는데요. 조금 사진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한미약품 자회사인 북경 한미약품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네. 최근 창업주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코리그룹의 일감 모여주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이제 조치입니다. 근데 사실 표를 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제 한미약품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북경 한미약품의 부당 내부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식 이제 업무 진단에 돌입을 했는데요. 코리그룹이 계열사 룸메이킹과 북경 한미그룹 간 일감 몰아주기, 네. 불투명한 계약 등이 이제 이 조사 대상이고요.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이 지난 5일 위중한 사안으로 생각돼 조치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임직원에게 전달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창업주 아내가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잖아요. 네. 근데 개인 최대 주주인 이제 신동국 한양 정밀 회장이 좀 위로 올려주시면은 그 손을 잡아 이제 형제 경영 체계가 위기를 좀 맞이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장차남, 임종윤, 종훈 이사가 그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쵸? 네, 그간 이제 임종윤 이사는 상속세 문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이제 코리그룹을 통한 자금 확보를 계속 언급해 왔고요. 네. 하지만 이제 해외 법인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불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결정적인 시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미 이제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싸움에서 송 회장 측 우호 지분이 48.19%, 네. 그다음에 형제 측이 29.7%여가지고 지분이 이제 그 송 회장 측이 훨씬 높고요. 네, 형제 그쵸. 측은 이제 외부 자금줄이나 뭐 경영 윤리, 사내 여론 등의 이제 여러 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예정된 임정윤 이사와 신 회장 간 사이에 이제 만남이 좀 이목에 쏠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 법적 대응으로 이제 경영권 분쟁을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이제 압박에 이제 물러설지, 현재 측 결단을 이제 먼저 좀 내려야 할 시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네.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주가나 이런 뭐 여러 금융감독원 검찰 조사 이런 거는 좀 성실히 임할 거라고 답은 하긴 했는데, 네. 한미약품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기존에 지금 표를 계속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룹과 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룹 간에 지금 서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측과 임종윤, 임종훈, 여기 이제 또 측이 이렇게 붙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원래 이제 형제들이 네. 조금 유리하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신동국 회장이 사실 형제 쪽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송영숙 회장 쪽과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제 신동국 회장이 한미약품을 맡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송영숙 회장 쪽과 어쨌든 손을 잡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좀 송 회장 네. 쪽으로 많이 좀 무게추가 기울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계속 악재가 터집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북경한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됐고 이제는 글쎄요, 한미 형제 쪽에 안 좋은 일들이 조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임종윤, 임종은 쪽에서도 지금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할 겁니다. 네네, 뭐 네. 반박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반박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좀 많이 잘 읽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워낙 지금 송 회장과 신 회장이 이렇게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워낙 큰 일이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들이 좀 많이 지금 실리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또 내일이 돼 보면 또 이제 임종훈 회장 쪽에서도 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좀 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2020년도 때 이제 기존의 임성규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마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쵸. 네. 계속 끌고 있어가지고 좀 빨리 안정이 돼야지 좀 주주들도 좀 안정될 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주총 때는 좀 제 생각에는 그때는 이제 형제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였었는데 이게 역시나 그 재벌가라는 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 사이에 조금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좀 급하게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의 부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한국을 갑자기 방문을 했고 오늘 현대차 그룹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세종연구소 쪽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쪽과 이제 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유일하게 만나는 이제 일반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정책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GPO 쪽에서 초청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사실 김일범 부사장이라든지 다른 좀 GPO의 임원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현대차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사실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까 일단은 김일범 부사장을 만나지는 않고 우정엽 전무도 만나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를 나눈 거는 이제 뭐 글로벌 통상 환경이라든지 뭐 투자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야기를 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와서 현대차만 만나고 간 거 사실 자체만으로도 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IRA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기대를 했었는데 어쩌면 좀 피해를 많이 봤던 회사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국에 왔을 때 그때 8조가 넘는 투자 규모를 약속을 하고 또 추가적인 투자까지 하면서 10조 원이 넘는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갑자기 IRA가 터졌죠. 네, 그쵸. IRA가 터지면서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현대차 쪽에서도 결국에는 다른 해결책을 마련을 한 게 그 이제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7,500불에 대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그 방식을 통해서 지금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EV6 이런 차량들이 지금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는 많은데 대신에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지만 판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적자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들어올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 정부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PO가 설립된 이유도 사실은 IRA 같은 거에 지금 충분하게 좀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조직 자체가 GPO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대선 토론이 좀 많이
쇼킹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쪽의 인사들과 여러 지금 많은 줄을 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룹사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떤 분인지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인데 이분이 뭐 그냥 미국 아저씨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는 지금 이제 GPO 쪽에 좀 조직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우정협 전무라든지 김일범 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 작년에 엄청나게 대거 보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우정협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연구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이 이제 플라츠와 아마 다른 또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기존에는 국내 시장과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이 거의 이제 비중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북미 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이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팔아서 그 번 돈으로 미국에서는 싸게 팔던 그런 현대차가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 좀 표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미국 자동차 시장의 그룹별 판매 순입니다. 보시면은 GM이 지금 현재 128만 대를 판매를 해서 1등이고 2등이 토요타, 3등이 포드, 그리고 4위가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 보시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0.3%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는데 전기차는 지금 2배 이상 팔리고 아이오닉 5도 37% 성장하고 막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쪽에서 지금 판매가 조금 많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차 그룹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룹에 있는 다른 메이커가 판매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전기차로만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로만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조금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PHEV 쪽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많이 판매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기존의 내연기관과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여기서 지금 좀 그래도 괜찮은 힘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판매가 좀 많이 늘었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판매는 많이 늘었지만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이걸 지금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번에 지금 플라츠 이분과의 지금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지금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테슬라 좀 잠깐 보시면은 37.4%가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요즘 미국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이쪽에서 분석을 할 때 테슬라를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전히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보시면은 판매량이 좀 많이 줄었죠. 네. 테슬라는 지금 꼴등인데 네. 주가는 또 최근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아, 꼴찌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아. 압도적인 1위인데 예전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70%, 80%였던 게 이제는 5, 60%로 줄어든 상황일 뿐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이 줄었지만 다른 기업들의 판매가 많이 늘었어도 절대 판매량 자체가 아직까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판 데가 포드입니다. 근데 포드 판매량이 2만여 대밖에 안 되거든요.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해요. 2만여 대가 아니라 한 F150 같은 경우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한 2만여 대가 됐고 상반기 기준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등이 포드였는데 편차가 엄청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히 테슬라의 그 시장 1위 위치는 굳건하게 지켜지겠지만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고 판매량이 많이 빠진 거는 맞는 상황이죠. 현대차가 지금 좀 많이 좀 따라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 이거 본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방금 전에 막 단독 기사라고 많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삼성동에 짓고 있는 GBC라고 했죠. 그 GBC 건물이 원래 기존에는 105층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105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서울시랑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 쪽에 우리 55층으로 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정안을 다시 냈었죠.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철회를 하고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이 부분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55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렇죠. 지금 105층 짓는 거랑 55층 3개 짓는 거랑 비용이 한 3배 차이 나거든요.
건물을 3개를 올리고 하나를 올리는 건데 높이 하나 올리는 게 지금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저 당시 처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재택근무도 없었고요. 이제 GBC라고 하는 저 상징성도 있고 활용도가 높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55층 이야기를 꺼낸 건데,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엄청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걸 지금 빨리 이걸 지어야지 그 흔히들 말하는 랜드마크가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이제 관광 효과도 있고, 또 그렇죠. 하나 이제 서울시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강남구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스 지금 단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랜드마크로서 지금 GBC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소통이 잘 안 되죠. 근데 결국에는 오늘 철회를 했다고 하니까 현대차가 손을 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품인데,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혹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네, 피스타치오 안에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이거 유튜브에서 엄청 알고리즘으로 많이 뜨더라고요. 네, 쇼츠에도 많이 뜨죠.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게 CU에서 이제 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 편의점에서 앞다퉈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 사진이 편의점 CU에서 판매하는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 6일 날 출시를 했고요. 네네. 하루 만에 초도 물량 20만 개가 모두 판매 20만 개요? 완판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 CU로 시작으로 뭐 GS25나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 편의점 이제 출시된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관심을 되게 많이 끌었는데요. 고객센터에도 하루에 이제 수십 건씩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언제 출시되냐, 그리고 인근 점포는 예약까지 걸어놓는데요. 네네. 이게 앱으로 통해서 이제 예약이 가능해지고 해서 이제 예약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지난해 말부터인데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인플루언서 마리아 베하라가 SNS에서 두바이 이제 초콜릿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었고요. 네네. 이 영상이 현재 조회수가 얼마일까요? 틱톡인가요? 어딘가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입니까? 네. 한 2천만? 아닙니다. 6,500만 회. 만 회. 네. 엄청나죠. 근데 이제 네. 한국에서도 아까 그 PPT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네네. 한국에서도 옆에 그 만드는 영상 조회수가 네. 기본 한 몇백만은 넘거든요. 맞아요. 저도 저거 만드는 영상은 되게 많이 봤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두바이로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2만 원이 넘는데요. 네네. 초콜릿 하나가. 그래서 이제 직접 뭐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게 원조로 알려진 게 두바이 초콜릿 그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라는 업체가 만든 거고요. 네. 이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현지에서도 되게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초콜릿에 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랑 카다이프라고 네. 중동의 그 겉면 같은 건데 아, 그거를 네. 이제 넣어가지고 만든 게 특징이고요. 이제 CU에서 이렇게 출시를 하자마자 이제 오픈런 현상이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먹어봤어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자체 커머스 앱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6위까지가 다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고요. 뭐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발주가 엄청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 네. 수요일과 토요일에 매주 입점이 된대요. 수요일과 토요일. 네, 그래서 좀 네.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선배 네. 애기들 한번 아. 먹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벼운 재밌는 뉴스거리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두바이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국내 기업이 PB 상품으로 만든 네네, 거라고 맞아요. 하네요. 이게 표방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원조는 아니고 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그 편의점에서 이제 좀 비슷하게 만든 거죠. 네. 하긴 유튜버들이 저거를 직접 이렇게 만드는 영상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보면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은가 보네요, 이게. 그런가 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고. 네, 그 네. 대신 이제 두바이에서는 두바이 뭐 중동 겉면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한국에서는 한국 약간 겉면을 이제 이렇게 해서 표방을 네. 했다고 해요. 이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원재료를 조금 바꿔서 한국 네네. 입맛에 맞게. 그럼 맛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리지널이 조금 궁금해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부동산 시장의 좀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매 시장입니다.
근데 경매 시장이 요즘 낙찰가율이 계속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면 이제 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2.9%를 기록을 하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표를 보시면은 빨간 선이 이제 낙찰가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파란 선이 낙찰률이고 이제 초록색 바가 진행 건수입니다. 보시면은 낙찰가율도 제일 높고요. 낙찰률도 제일 높고요. 진행 건수는 제일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세 번째로 높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낙찰가율이라는 거는 낙찰가라는 게 있죠. 그 이제 처음에 경매를 진행을 할 때 나오는 가격에 이제 100만 원짜리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집이 좀 약간 이상하죠. 네. 10억짜리 집이다. 10억에 나왔는데 92.9%의 낙찰가율을 보였다고 하면은 10억짜리 집이 평균 가격이 10억이었을 때 약 한 9억 2,900만 원에 지금 낙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00건 중에 47건이 지금 낙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낙찰률도 중요한데 낙찰가율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경매는 원래 있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보다 좀 많이 저렴하게 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저렴하게 나온 가격도 비싸다고 느끼고 거기보다 낙찰가율이 훨씬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는 이제 90%가 계속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달에도 90% 넘었죠. 5월 달에는 5월 달 89%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92.9%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전문가들 말로는 이제 낙찰가율이 95%가 만약에 넘어가게 될 때는 그때는 부동산 상승기로 좀 보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매주 계속 이제 부동산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뭐 좀 양극화가 사실 많죠. 네. 서울이 지금 지나치게 좀 많이 달아오른 상황이라도 볼 수 있고 서울은 분양가도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고 특히나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5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지방 아파트들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사실. 특히나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뭐 흔히 말하는 투성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미분양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지방이 좀 심한 것도 들었어요. 네, 지방으로 갈수록 지금 굉장히 심한데 특히나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매매에는 투자 수요가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수요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 전세는 내가 집 2개 전세 안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거주 수요로 볼 수 있는데 전세도 요즘 이제 슬슬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은 여전히 좀 하락세라고 하니까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도 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걱정도 좀 사실 많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유종훈 기자였습니다. 네, 한지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